옆집 아이가 영재고 준비한다 하면 우리 아이도 수학 좀 잘하는데 같이 해볼까? 황소를 가야만 스카이를 간다, 수학을 잘한다. 옆집 아이의 전략이 우리 아이의 전략일 수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고등부 영어를 22년 동안 가르친 글로리아입니다. 제가 운이 좋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을 맡게 됐어요. 상위권 친구들을 배출을 해내면서 너무 좋은 공부 습관과 여러 가지를 알게 됐고, 주변에 너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님들도 많고 학원 관계자들도 너무 많아서 저만 알고 있기에 너무 귀한 정보여서 저와 같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매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 훌륭한 아이들의 공부법이라든가 비법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우리 아이는 대치동에서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기 순간순간마다 너무 조바심이 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강의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보다 아이의 어떤 레벨 테스트를 앞두고 너무 긴장을 하고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의외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데 일반 어머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나라가 이제 이과 솔림으로 된 지 너무 오래 됐다 보니까 지금 현재 7세인 아이들도 수학학원을 3개를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어를 조금 유지를 하고 계시다가 옆집 아이가 영재고 준비한다 하면 우리 아이도 수학 좀 잘하는데 같이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영재고 준비를 많이들 하세요. 영재고 준비는 너무 좋은데 밸런스를 맞춰야 나중에 고등 내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를 손을 안 놓는 게 핵심인데 국영수, 과 이렇게 4과목이 있으면 수학을 한 6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4 정도의 파일을 과학이나 국어, 영어에 시기별로 어떨 때는 영어 2, 국어 1, 과학 1, 어떨 때는 과학 2, 영어 1, 국어 1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수학을 6 이상으로는 놓으면 나중에 어디에서든 구멍이 납니다. 그 구멍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메꾸려고 하면 많이 늦어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현명하게 특히 수학을 한 6 정도 놓으시고 국어 1, 영어 2, 과학 1 정도로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내신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를 해두시고 계획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행보다 더 중요한 건 공부 습관인데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를 갔다 와서 나는 유튜브나 놀이터나 게임이나 놀기 전에 숙제를 하고 논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습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치원도 숙제가 있어서 유치원을 갔다 온 아이들이 사실은 책상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앉아있는 게 맥스일 것 같은데 그거를 반드시 해놓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이터를 간다 라는 그 소소한 습관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머님들께서 이제 굳게 마음을 드시고 아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이거는 이건 거야 라고 아예 그 뒤에 아이가 조르지 못하도록 숙제는 하고 나가서 노는 거야 라는 점은 좀 무섭게 규칙을 세워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는 오늘 밤을 샐 거니까 일단 지금 놀자 하고 11시, 12시가 됐는데도 계속 누워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계시죠.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러고 이제 자기도 숙제를 안 하면 다음 날이 힘든 걸 알기에 일어나서 공부는 해요. 한 3시쯤에 잠이 들면 너무 수면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음날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게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숙제는 다 같이 완성을 하지만 숙제 완성을 언제 어떤 시간에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 어머님들께서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 노는 거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안 되시더라도 초등학교 때 꼭 이 습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가다가 대치동에서 숙제를 안 하고 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해버리면 잡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숙제를 안 하고 학원에 가는 건 아예 말이 안 돼, 넌센스야 라고 하는 것도 어릴 때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심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교 때 숙제를 반드시 해서
학원을 가는 거야 라는 습관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내신 A는 9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고등부에 올라오면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문제는 고등부 영어 시험지가 굉장히 난이도가 달라요. 외우면 되는 시험지가 중학교 시험지였다면 고등학교 시험지는 외워서 되는 거는 한 85% 정도, 나머지 한 10에서 15%는 여러 가지 킬러 문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13단어 이내로 요약 문제를 써라 라고 하면서 보기에 선생님이 원하는 단어들 몇 개를 던집니다. 그러면은 위에 거를 읽고 아마 이 한 문제를 푸는데 한 3분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이런 요약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4개까지 나오고요. 다른 걸 다 맞췄는데 이 요약 문제 하나를 딱 틀리면은 운이 좋으면 2등급, 정말 운이 나쁘면 3등급 문을 여는 지경까지 갑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중딩 아이들까지가 몰라요. 그런 요약 문제를 어떻게 누가 쓸 수 있는가? 일단 3가지인데 한 가지는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워야 되고요. 단어를 외우지 않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4줄, 5줄이 한 문장이면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냐면 문법에서 관계대명사를 배워서 괄호쳐서 끊어내고, 전치사구는 괄호쳐서 끊어내고, 분사를 알아보고, 분사는 이걸 수식하는 거니까 괄호쳐서 끊어내고,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걸 배우고 나서 독해를 할 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야 이제 4줄짜리 한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3가지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단어 외우는 거를 부지런히 일주일에 100개 정도씩 계속 외우고, 두 번째, 구조를 볼 수 있는 적용까지 가는 방법으로 문법을 배우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독해가 스스로 됩니다. 근데 독해를 마지막에 잘하고 싶을 때는 옆에 해설지를 뽑아서 내 해석이 맞는지, 내가 끊어읽기를 제대로 했는지, 해설지가 내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 줄 한 줄 해석을 제대로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늘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학원이 너무 유명하고, 사실 저도 아이를 공부를 시켜서 보낸 엄마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서울대 의대생들 10명을 조사를 했을 때 황소 학원을 들어가서 제대로 3년을 졸업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너무 신기해서 황소는 안 다녔어?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안 다녔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황소를 가야만 스카이를 간다, 수학을 잘한다는 사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황소 학원을 보내기 위해 준비 기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과하지만 않으시면 되는데 목표를 설정을 아이와 함께 황소로 잡아 놓으시고 496 수학 1031 문제집을 거의 3번에서 5번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요. 최상위 문제집을 몇 번을 풀어내서 틀리는 문제를 오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이 2가지 하는 과정이 초2, 3 이 애기들한테 쉽지 않아요. 근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시키면 하더라고요. 붙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어도 훌륭한 수학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힘들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면 너무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아이로 변신해요. 공부하는 방법만 잘 습득을 하시면 그거 자체로 이미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신보다는 수능에 가까운 국어예요. 의대생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국어 지문 안에 답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 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는 모호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지문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한 방에 보이지는 않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데, 고1 올라가는 중3 겨울에 고3 선생님들의 온라인 수업을 그냥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보면서 그 지문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놓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 국어 문제집 한 권씩 넣어놓고, 고3 문제집, 학교에 등교를 조금 일찍 해서 30분, 아침마다 지문 하나씩만 풀어라. 그게 1년만 쌓이면
고1 올라가서 고3 딱 국어 문제를 푸는 순간 만점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해주거든요. 아이들 중에 지문을 쓱 읽고 이 문제에 딸려있는 거를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보다 지문을 한번 읽을 때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을 쫙 해서 읽고 돌아가지 않고 문제만 풀 수 있게, 나에게 10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럼 10 중에 7은 지문 분석하는 거, 3은 문제 푸는 거에 할애를 해서 7대 3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등부 내신이 피가 마를 정도로 치열해요. 일부러 특목고를 안 가고 나는 일반고에 가서 전교 1등을 해서 의대를 갈 거야 라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교 1등에서 한 40, 50등까지의 층이 너무 두터워서 그들끼리의 경쟁은 너무 치열합니다. 그럼 이 와중에 누가 올 1등급을 받아서 환상적인 1.0의 성적표를 자랑하느냐? 핵심 3가지는 일단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기는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흙 파먹고 놀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이가 중학교 1, 2학년 때 본인이 필요하다 느끼는 순간, 딱 마음을 잡는 순간 아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기본기를 과목별로 천천히 제대로 쌓으면 되고요. 성실함은 조금 아이의 성향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환경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성실함과 의지는 길러집니다. 일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의 잔소리 100번보다 내 옆에 아이의 글씨체, 내 옆에 아이의 노트 정리하는 거를 한번 딱 직접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아이가 달라지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 의지와 투지와 성실함은 아이의 환경에 따라 생기기 마련이니, 좋은 환경에, 좋은 선생님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은 학원에 노출을 시키는 걸 목표로 중학교를 잘 보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가지셔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내 아이의 객관화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사실 그게 아주 힘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 최상위권 아이들을 막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객관화가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는 조금만 끌면 확 튀어오르는 아이인지, 이 정도 했더니 그냥 보통 정도만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남들보다 2배 정도를 해야 보통 정도가 되는지, 크게 이렇게 3그룹으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어머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을, 너무 기준점을 높게 잡으시지 않으셔야 되고, 아무리 옆집 아이가 성대경시에 나가서 대상 타는 아이가 있다 한들 옆집 아이의 전략이 우리 아이의 전략일 수는 없습니다.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객관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마라톤이기 때문에 운동장 한 바퀴에서 반 바퀴 뒤에서 따라간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과목을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반 바퀴 정도 뒤에 있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영어를 좀 치고 나가야겠어. 그럼 반 바퀴는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조금 추상적이지만 어머님들께서 각 과목을 계획을 짜시고 아이를 키우실 때 선두그룹이면 좋다. 근데 선두그룹이 아니어도 괜찮다. 반 바퀴 뒤에서 내가 언제든지 밸런스를 조정을 해서 튀어나갈 수 있게만 뒤에서 따라가시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와 즐겁게 플랜을 잘 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격동의 시기를 보내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어떨 때 제일 방해가 돼? 라고 물어봤더니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해. 핸드폰을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좀 그만 봐.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반항심이 갑자기 생긴대요. 굉장히 고요한 차분한 여학생들 입에서도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그래? 저희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공부해? 공부 안 해?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툭 치고 넘어가는 건데, 그걸 막상 듣는 아이 입장에서 그 스트레스와 그 짜증과 그 싫음이 엄청납니다. 어머님께서 그 잔소리를 하실 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칭찬으로 재밌게 얘기하시면 조금 엇나가려던 아이도
같은 얘기인데 어머니한테 칭찬을 들으면 더 나아지는 아이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2, 3 사춘기를 건너고 계신 어머님들께서 참으시는 김에 더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제일 꼴찌반에 붙을 수도 있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부터 아이가 일을 갑니다. 그럴 때 둘을 똘똘 뭉치셔서 떨어졌네? 한 6개월 후에 다시 여기 보자. 그때는 중간반이라도 우리 입성을 하는 걸 목표로 삼자. 뭐 해줄까? 뭐가 필요해? 라고 그때 그냥 계획을 둘이 세우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승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엄마한테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이미 그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아이가 얼마나 좌절을 합니까? 어머니께서는 아이의 버팀목이자 나무 역할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믿어주세요. 으쌰으쌰 같이 해주시고 오히려 더 맛있는 밥 한 끼 드시면서 우리 6개월 후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용기와 칭찬을 불러 넣어주시면 아이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믿으시고 아이를 객관화시키고 방향을 잡으시고 운동장 반바퀴 뒤에서 따라간다 라는 생각으로 각 과목별로 플랜을 짜신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학원별로 레벨 테스트를 보세요. 특히 수학은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레벨 테스트를 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신 다음에 실패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아이의 성장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딱 하시고 긍정적으로 아이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